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다시 돌아온 유목민족사입니다. 이번 유목민족사에서는 청나라의 역사를 조망해보는 시리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청나라가 왜 유목민족사지? 중국사 아닌가?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청나라를 건국한 건 중국인이 아니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죠. 만주족의 전신은 여진족인데요. 이번 1부에서는 만주족이 건국한 청나라 이전의 그 내막과 배경인 여진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주 땅에 살던 여진족들은 12세기 금나라를 건국해 중국 중북방까지 영토를 넓혔다가 13세기 몽골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여진족들이 몽골족에게 학살을 당했죠. 결국 여진족들은 다시금 그들의 고향인 만주 땅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전처럼 부족 단위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원명 교체의 혼란 시기, 또 한반도에선 고려조선 교체의 혼란 시기를 틈타 만주의 여진족들도 자리를 잡으며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여진족들을 크게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이렇게 세 가지 세력으로 분류했는데요. 두만강과 압락강 일대에 거주하던 여진족이 건주여진, 그보다 더 북쪽에 거주하는 해서여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의 야인여진 이렇게 나뉘었죠. 훗날 등장하는 누르하치는 바로 건주여진인데요. 우선은 누르하치의 6대 조상인 뭉케테무르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뭉케테무르는 먼터무의 몽골식 발음이라고 하며 한자 표기법을 한국어로 읽으면 동맹가천모가입니다. 이름은 먼토무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먼토무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두만강 일대를 포함해 지금의 함경도인 동북면을 주름잡던 이성계는 먼토무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의형제이자 조선의 개국공신이기도 했던 이지란, 여진족 이름으로는 퉁두란 역시 먼토무 부족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 이성계가 되자 더더욱 북방 국경의 안전을 위해 태조 이성계는 먼토무에게 관직을 내려주고 회령 땅에 거주하도록 도와주는 등 먼토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덕분에 조선 개국 당시엔 여진족들이 말썽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태종 이방원은 재위 초기 함경북도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족에게 교역을 허용하는 등 여진족에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명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 본토 확장을 끝마친 명나라는 이제야 비로소 만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만주에 퍼져있는 여진족들에게 관직과 교역증을 줄 테니 명나라 지배하에 명나라 관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여진족 부족장들은 관직과 교역증을 받습니다. 이 명나라 정부는 압록강 이북, 옛 고구려 초창기 영토 지역에 건주위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명나라에 입주했던 부족장이자 먼토부의 라이벌이었던 어허추를 건주위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조선과 건국 시점부터 늘 친분을 쌓아왔던 먼토부는 끝까지 친조선 정책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명나라 관직을 받기로 합니다. 명나라는 어허추가 먼토부의 세력 균형을 고려하여 압록강 이북에는 건주위의 영향권으로, 두만강 이북, 그러니까 먼토부의 근거지에는 건주 좌위를 따로 만들어주어서 이 어허추가 먼토부가 각각 따로 세력권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먼토무의 명나라 입조를 배신으로 간주한 태종 이방원은 1406년 모든 여진족과의 무역을 전면 폐쇄했고, 이에 반발하여 여진족이 북방 국경지대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태종 제위 중후반부에 북쪽 국경지대는 정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죠. 이는 세종대왕 제위 초창기에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여진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편 압록강 이북의 건주 위에서는 어허출이 죽고 그 손자였던 이만주가 세력을 이어받아 시시때때로 압록강 남쪽까지 내려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제위 초반엔 여진족들에 대해 다소 관대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여진족이 귀순을 장려하기 위해 말단이라도 관직을 주거나 정책을 위한 토지와 주택을 주어 조선 주민들과 동화할 수 있도록 물심령은 힘썼죠. 더불어 먼토무도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는 원치 않는다며 세종에게 아들을 수차례 보내 친선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세종대왕은 철저한 정복론자였습니다. 그저 약탈한 여진족을 토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방 지역을 완벽하게 조선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더 큰 꿈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순한 여진족들을 거기에 살도록 보장해준 겁니다. 먼토무와도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이유도 당장은 이만주의 건주의 여진족들이 말썽이라 여진족 부족들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릴 수가 없었죠. 1432년 12월 세종 제위 14년째가 되던 해에 여진족 일부가 압록강을 넘어 과거 태종 이방원이 설치해두었던 여연군을 침략을 하자 1433년 최윤덕 장군에게 군대를 주고 압록강을 넘게 해서 이 파저강에서 이만주의 건주의 여진족들을 토벌합니다. 제1차 파저강 전투로 최윤덕은 자성군을 설치하였습니다. 최윤덕이 여진 정벌은 성공적이었지만 이만주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건주 좌위의 먼토무. 이 먼토무는 세종 정권기에 조선과 관계를 회복해서 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옆에 이만주 세력이 조선 군대에게 의해 박살나는 걸 봤습니다. 이러면 먼토무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조선과 관계가 악화되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조선이 이만주 치는 거를 보고 언젠간 조선이 우리들의 뒤통수로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실 세종대왕이 최윤덕에게 내린
밀명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명나라를 방문했다가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던 먼토무를 암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윤덕의 암살 시도는 실패하지만 하늘은 세종대왕 편이었는지 1433년 먼토무가 부하에게 살해됩니다. 먼토무가 죽자 두만강 일대에 대혼란이 찾아왔고 이 틈을 타 세종대왕은 김종서에게 군사를 주어 두만강으로 보내 건주 좌이 여진족들을 토벌하고 1434년부터 육진을 개척합니다. 1437년 세종대왕은 이천에게 다시 한번 파저강으로 가서 이만주 부족을 토벌하라고 했고 제2차 파저강에서도 이천이 크게 승리하여 무천군과 우회군을 추가 설치하여 4군 육진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만주의 건주의 여진족들은 여전히 건재했고 호시탐탐 조선에 복수를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문종, 단종, 세조로 이어지는 전국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이때 4군 육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정변 후 어느 정도 전국을 안정화시킨 세조는 신숙주를 통해 먼저 두만강의 여진족들부터 토벌합니다. 1460년 신숙주가 두만강을 넘어 조선정부에 대항하던 여진족 부족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적 430명을 죽이고 900채의 집을 불태웠으며 우만 1000마리를 확보하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이 세조의 1차 북벌입니다. 그리고 압록강 이만주의 건주의 부족에 대해서도 명나라와 함께 연합 토벌 작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이때 조선의 군사력이 절정을 찍을 때라 명나라가 오기도 전에 조선군이 이만주 부족을 토벌했습니다. 이게 1467년 세조의 2차 북벌이죠. 여진족 200명을 사살하고 적장 수급의 수가 40급, 불태운 민가가 100채, 빼앗은 병장기와 우마를 셀 수가 없었고 이만주도 죽습니다. 세조는 이 전쟁으로 인해 건주여진이 멸망했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화자찬했습니다. 물론 건주여진이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이 세력을 회복하는 데에만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여진족과의 완충작용을 하던 건주여진이 조용해지자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던 야인 여진들이 이따금씩 두만강 유역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만 이전의 건주여진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죠. 건주여진의 세력이 매우 약해진 틈을 타 북방의 해서여진이 강력해집니다. 해서여진은 만주 북방에 있기 때문에 조선에겐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아서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해서여진은 울라, 하다, 여허, 호이파 4개의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4개의 부족이 공동으로 모시는 해서여진의 시조는 나치불루였습니다. 나치불루는 주몽, 이성계, 누르하치처럼 신궁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치불루의 해서여진 세력이 워낙 강해서 명나라 초기엔 건주여진에게 관직을 하사한 것처럼 나치불루에게도 관직을 하사했습니다. 나치불루를 계승한 아들 도르우치는 해서여진의 영향력을 매우 크게 넓혔지만 몽골 초원 동쪽에 거주하던 몽골계 유목민족 우량카이족의 거듭된 공격을 받아 해서여진은 남하하여 옛 부여 영토인 송화강 유역에 정착했고 울라, 하다, 여허, 호이파, 해서사부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 중 초기 해서여진을 주도한 건 하다였습니다. 조선의 북벌로 건주여진이 약해졌을 때 해서여진을 강력하게 키워놓은 게 하다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여진의 패권이 하다에서 여허로 넘어갔습니다. 여허는 다른 세 개 부족과 조금 특이했는데 이 몽골계와 여진족의 혼혈 부족이었습니다. 하다와 여허의 경쟁은 계속되었는데 결국은 하다가 승리하여 평화조약을 맺고 하다 주도의 해서여진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명나라 입장에서는 하다 주도의 해서여진을 견제를 해야만 했는데 이때 명나라에서 요동방면 책임자로 부임한 사람이 장과정의 추천에 따른 이성량이었습니다. 이성량은 이의제의, 즉 여진족은 여진족으로 견제하자며 해서여진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마로 그간 약해져 있던 건주여진의 재기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때마침 건주여진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기리나가 있었거든요. 바로 누르하치죠. 누르하치의 할아버지가 건주여진 부족 중 어느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는데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계모가 누르하치를 조금 많이 싫어했나 봅니다. 눈칫밥 보이던 누르하치는 이른 나이에 부족에서 쫓겨나듯 나와버리는데 이때 누르하치의 아버지는 누르하치에게 일말의 재산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르하치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지금의 중국 심양시에서 상단을 꾸리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심양시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라 나름 큰 도시였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단의 규모를 확장해 가던 누르하치에게 뜬금없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성량은 해서여진을 견제하고자 누르하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부족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성량이 명나라군과 함께 해서여진과 잘 싸우고 있었는데 느닷 이성량의 명나라군이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죽입니다. 명나라 군대가 왜 자기네 편을 들어준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토사구팽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해서여진은 건재했거든요.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자 가출한 누르하치
누르하치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1583년 누르하치는 고작 부하 13명을 데리고 처음 거병하여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가까운 부족에서부터 차례차례 복속해 나갑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심항에서부터 압록강을 거쳐 두만강까지 부족들을 동쪽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갑자기 누르하치의 등장으로 이만주 토벌 이래 별 볼 일 없던 건주여진이 급속도로 세력이 커집니다. 이성량도 누르하치의 성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건주여진이 부족 단위로 흩어져 약해져 있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의 야인 여진들이 두만강을 종종 넘어 조선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르하치가 두만강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야인 여진들이 밀리고 그 지역에 흉년까지 들자 야인 여진의 여러 부족들이 다 합심하여 대규모로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조선으로 쳐들어온 야인 여진을 거느린 부족증인 니탄계였는데요. 1583년 두만강을 건너 조선을 대대적으로 침공한 이 야인 여진의 습격을 니탄계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니탄계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조선의 신립장군입니다. 신립은 직접 기병대를 이끌며 니탄계의 1만 병력 여진에 돌진해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진족을 상대로 기병전으로 승리한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신립과 신립의 기병대는 조선에서 영웅 칭송을 받죠. 니탄계가 죽고도 통제를 잃은 야인 여진들이 지속적으로 두만강을 넘었는데 니탄계 사후 야인 여진들의 잔당을 소탕했던 사람이 당시 북방에 근무하고 있던 이순신이었죠. 다시 누르하치로 돌아오자면 명나라는 누르하치를 전폭적으로 키워서 해서 여진을 소탕하고자 1588년 누르하치를 건주자위의 총책임자 도독 첨사에 임명합니다. 과거 먼터무 이만주의 세력을 회복했던 거죠. 명나라가 누르하치를 키운 방식은 그저 관직이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명나라 정부는 자국과 교역할 수 있는 권리를 증서로 만들어 여진 부족들한테 뿌려줬는데 누르하치한테 거의 몰빵하듯이 다 주고 네가 알아서 네 부족들한테 분배해줘라. 이러니까 여진 사회에서 누르하치의 위상은 독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서 여진의 세력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해서 여진 4부족 중 하다부 대신에 여허부가 명나라 편에 서며 해서 여진의 강자가 됩니다. 이로부터 몇 년 뒤 1592년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흔들어 놓았던 대규모 아시아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죠. 누르하치의 여진족 또한 임진왜란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대륙 정복을 위해 일으킨 전쟁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무너뜨리고 명나라로 들어간다면 조선 다음은 만주 일대가 될 것입니다. 1592년 8월 임진왜란 발발한 지 4개월쯤 됐을 때 누르하치가 선조에게 먼저 파병 여부를 제안해 옵니다. 이때 이미 선조는 수도 한양을 탈출해서 지금의 신의주에 있었죠. 아직 명나라 원군이 도착하지 않은 시점이었던지라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지만 류성룡 등 일부 신하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거절합니다. 이유는 여진족의 도움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언젠가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태 누르하치는 명나라에게만 서포트를 받았지 조선이랑은 별다른 접촉이 없었거든요. 누르하치가 만주의 제1인자로 거듭나려면 조선과도 관계를 회복시켜 교역을 한다든지 조선이랑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막바지였던 1598년 1월에 누르하치가 한 번 더 파병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도 조선 정부는 거절했죠. 비록 누르하치의 직접적인 군사원조는 없었지만 도움을 아주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선조가 피신가 있던 신의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진족 약탈이 성행했던 곳이고 여진족들이랑 상당히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여진족들이 압록강을 또 넘으면 조선은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시점에 위아래로 샌드위치 당할 형편이었습니다. 최소한 누르하치가 일본이랑 연합해서 조선을 공격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었죠.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도 임진왜란을 통해 아무 이득을 못 본 건 아닙니다. 조선에 파병을 간 명나라 원군 상당수가 조승훈, 이여송 등 원래 여진족들을 컨트롤하는 요동병력이었습니다. 이여송은 또 이성량의 아들이고요. 명나라 요동병력 태반이 조선에서 군사를 많이 잃고 오니까 여진족에 대한 요동병력의 통제력이 심각하게 약해집니다. 이 틈을 타 누르하치가 그간 자신이 도움을 받아왔던 명나라의 송곳니를 꺼내기 시작하죠. 임진왜란 당시 분명 일본군이 여진족에게도 위협적이었지만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누르하치가 조선 조정에 먼저 원군을 제안하긴 했지만 조선이 수락을 해도 누르하치에게 아마 여유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이 아직 해서 여진과 승패를 보지 않았잖아요. 한창 임진왜란 도중이었던 1593년 해서 여진과 건주 여진 사이에서 만주의 패권을 두고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통합된 건주 여진을 치기 위해 해서 여진이 3만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반해 누르하치가 반격에 나선 병력은 고작 해봐야 1만 명. 병력차가 3배나 나는 열세에서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이 덜커덕 대승을 거두어버립니다. 이 전투를 구례산 전투 혹은 구라산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로 해서 여진이 개박살이 납니다.
만약 임진왜란이 안 터지고 요동병력이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건주여진과 해서여진이 이 정도로 대규모 전쟁을 못 치르도록 명나라가 막았을 거예요. 명나라가 그간 건주여진을 후원한 건 해서여진의 완전한 토벌이 아니라 해서여진과 건주여진 사이 힘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문에 만주에 신경을 못 쓴 사이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고 누르하치가 명실상부 만주의 최고 패권자로 거듭나버리면서 만주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이러면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명나라와 누르하치의 관계가 긴장될 수밖에 없고 조선도 누르하치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죠. 누르하치는 해서여진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나섭니다. 1599년 해서 4부 가운데 하다부가 가장 먼저 누르하치에게 통합되었고 1607년 호이파부도 누르하치에게 통합됩니다. 같은 해 누르하치는 다음 타겟으로 울라부를 삼았는데 이 울라부가 두만강 근처 육진 일대에 있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조선을 지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만강에서 해서여진의 울라부와 이 일대 야인 여진들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전투가 오가람 전투입니다. 오가람은 조선의 함경도 소속의 산이었는데 오가람 전투에서 누르하치가 승리하며 야인 여진들을 복속시켰고 조선은 육진 일대의 주도권을 상실해버립니다. 1613년 누르하치는 울라부의 잔당들을 토벌하며 완전히 복속시키면서 이제 남은 해서여진은 여허부만 남게 되죠. 여허부도 이렇게 커버린 누르하치와 전면전으로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허부는 명나라와 연합합니다. 명나라가 해서여진을 견제하기 위해 건주여진을 키웠지만 이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버린 겁니다. 1616년 여허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여진 부족들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아예 국가를 선포하고 황제를 칭합니다. 나라 이름은 과거 여진족의 국가 금나라를 그대로 따왔으며 이전의 금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누르하치의 금나라를 후금이라고 구분하죠. 금의 여진어 발음은 아이신인데요. 나라 혹은 국가를 여진어로 구룬이라고 해서 누르하치가 세운 국가명을 그들 발음대로 읽으면 아이신구룬입니다. 누르하치의 다음 상대분은 여허부와 여허부가 붙은 명나라였죠. 누르하치는 7대 한이라고 알려진 명나라를 공격해내는 이유 7가지를 발표하고 1618년 지금의 중국 요녕성 무순을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점령합니다. 이제 명나라도 더 이상 누르하치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명나라의 요동병력은 해서여진의 여허부와 연합해 대규모 군대를 꾸리고 누르하치를 완전하게 토벌하기 위해 대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사루후 전투. 누르하치 토벌을 위한 명나라의 요동병력의 사령관은 요동경략 양호였습니다. 양호는 명나라군이 47만이나 된다고 떠벌렸지만 실제로는 10만 정도였고 양호는 조선에도 파병 요청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광해군 때였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주었으니 마냥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광해군은 누가 봐도 누르하치의 승리를 예상했고 뻔히 질 것 같은 싸움에 병사들을 사제로 내몰고 싶지도 뜨는 태양을 저버린 채 지는 태양에 배팅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대소신료들은 심지어 광해군의 여당인 북인들조차 한마음 한뜻으로 아무리 그래도 명나라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무응답으로 모른 채 하려고 했으나 요동경략 양호는 광해군을 맹 비난하며 파병을 독촉했고 조선 신하들이 등 떠밀어 별 수 없이 광해군은 1619년 2월 21일 강홍립 장군을 도원수로 김경서 장군을 부원수로 삼고 1만 3천 명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명나라군은 크게 4개의 부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선 마림이 이끄는 북로군이 개원에서 두송이 이끄는 서로군은 심양에서 이여백이 이끄는 남로군은 요양에서 그리고 유정이 이끄는 동로군이 단동에서 출발해 4개의 부대가 따로 출발하지만 각자의 진군 루트에서 여진족들을 토벌을 하다가 사르후라는 강에서 다같이 만나 누르하치의 본진인 허투알라로 들이닥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중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유정의 동로군 소속으로 움직이기로 합니다. 유정은 임진왜란 후반기에 명나라 사령관으로도 참전했던 장수로 순천에 있던 고니시 유케나가와 싸울 때 미적지근하게 행동해서 이순신을 열받게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동로군으로 편입된 조선군의 강홍립은 도착해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개판이어서요. 병사들 군기도 빠져있고 무기 상태도 엉망이고 조건도 너무 열악했다죠. 강홍림은 유정에게 가서 명나라군의 총사령관인 양호에게 병력과 물자를 조금 요청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유정은 양호와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요청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비단 유정과 양호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동서남북 사로군 사령관들이 모두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부대 간 긴밀한 연락과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명나라의 4개 부대가 사르우를 향해 출발을 하기는 하는데 본진 허투알라에 있던 누르하치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적군이 오는데 누르하치가 본진에 박힌 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누르하치는 기병대를 이끌고 요동 곳곳을 누비며 지형과 길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명나라군 4개 부대를 차례차례 격파했고 4개 부대 중 남로군을 제외한 모든 부대가 다 전멸했습니다. 남로군은 나머지 3개 부대가 전멸하는 거 보고 바로 후퇴해버렸습니다. 물론 조선군이 있던 동로군도 깡그리 격파됐죠. 유정은 화약으로 자폭해버리고요. 북로군의 마림과 소로군의 두송도 죽습니다. 이 명나라 편에 붙어 사루후 전투에 참전했던 해서여진의 잔존 여허부도 와해되어버렸고요. 그나마 조선군이 대포로 항전하며 가장 잘 싸운 부대였습니다. 강홍립은 살아남은 조선 병력을 이끌고 산자락에 진을 치고 끝까지 싸우지만 결국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투항했습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하디 유명한 사루후 전투입니다. 사루후 전투 당시 강홍립의 항복을 두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강홍립이 출병하기 전에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상황을 봐서 잘 판단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강홍립이 안 싸우고 투항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일화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서 마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현장에 나가있던 강홍립에게 광해군이 편지를 보내기는 합니다. 내용은 명나라 장수들의 지휘를 꼭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지지 않을 방도만 찾으라는 편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싸우는 척만 해라 라고 해석하기엔 비약이죠. 그리고 조선군은 명나라 군대보다 더 열심히 싸웠고 정말 많은 수의 조선군이 전사합니다. 사루후 전투의 대승으로 요동에 대한 지배권은 완전히 누르하치의 후금에게 넘어왔고 1621년 누르하치가 심양과 요양을 함락시키고 후금의 수도를 심양으로 천도합니다. 이제 남은 건 만리장성을 뚫고 중국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후금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명나라가 약한 것도 있지만 누르하치의 후금군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대의 군사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부대의 조직력입니다. 조직력 차원에서 명나라군은 형편이 없었고 누르하치 후금의 조직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 조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여진족만의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팔기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훗날 후금이 청나라로 확장되어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팔기군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팔기는 말 그대로 8개의 깃발인데요. 팔기를 구성하는 가장 낮은 단위는 니루입니다. 원래 화살을 뜻하는 말인 니루는 원래 여진족이 사냥에 나설 때 만드는 임시조직인데요. 누르하치는 니루를 민정은 물론 군정까지 아우르는 기층 사회 조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누르하치의 세력이 커질수록 니루의 규모도 커지겠죠. 누르하치는 이 많아진 니루를 다시 재편성하는데 니루 5개를 모아 잔란 1개를 편성하고 잔란 5개를 모아 하나의 구사를 편성했는데 이 구사가 바로 하나의 깃발입니다. 팔기란 구사가 8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누르하치가 한창 해서여진 격파하고 다닐 때 누르하치의 여진족에는 총 4개의 구사가 있었고 해서여진 다 격파하고 후금을 선포할 무렵에는 8개의 구사가 형성됩니다. 이 8개의 구사가 서로 다른 깃발을 써서 팔기라고 하는 겁니다. 팔기는 황색, 백색, 홍색, 남색 4가지 색깔을 썼고 그 각각은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없는 사각형 모양의 정과 테두리를 두른 오각형 모양의 양으로 나누어서 총 8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기는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아우르는 사회 조직이기에 팔기는 후금이라는 국가의 뼈대,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후금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팔기 중 어느 하나에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르하치의 후금은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을 다 통합하고 기존의 부족 단위 체제를 팔기로 확대 편성한 것이라 호쇼이 버일러라고 불렀던 이 팔기들의 기주들, 그들의 자치권이 상당했습니다. 누르하치의 직속 팔기는 8개 중에 2개밖에 없었어요. 사루후 전투 후 심양과 요양까지 점령한 누르하치는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요동성에서 만리장성으로 올 때 반드시 지나쳐야 할 정도로 이 만리장성 바로 앞에 영원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성의 담당자가 원숭환이라는 문관이었는데 1626년 누르하치가 이 원숭환이 진두지휘하는 군대에 막혀서 패배한 겁니다. 원숭환은 부임 전부터 후금과의 전쟁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고 영원성으로 온 것도 자원해서 왔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원숭환은 곧바로 성 보수공사에 돌입해 방어에 만전을 기했고 인맥을 총동원해 포르투갈로부터 홍이포라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대포를 30문이나 구입했었죠. 누르하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력을 가진 홍인포에 깨진 것도 맞지만 영원성 전투에서 명나라가 이긴 건 원숭환의 뛰어난 용병술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르하치에게 있어 명나라와의 싸움에서 최초의 패전이었는데 이 후유증 때문이었을까요? 영원성 전투 후 얼마 안 있어서 누르하치가 사망합니다. 누르하치도 몸 상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좋아지고 있으니 후계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여태 잘 쌓아놓고 후계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자기 주권
잡고 나서 후금이 와해될 게 뻔하니까요. 유목민족들에게는 장자승계 원칙이 없어서 언제나 고질적인 내분의 씨앗이 됩니다. 더군다나 8기의 각 기주들이 힘이 워낙 강력하니 누르하치는 차라리 자기 사후 8기 기주들의 집단 통치를 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그렇게 호쇼이 버일러들의 집단 통치 체제가 시작될 줄 알았으나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 홍타이지는 집단 통치 체제를 원치 않았습니다. 홍타이지는 비록 8번째 아들이긴 했지만 엄마 쪽 혈통이 입김이 셌고 그의 능력도 출중하여 누르하치를 따라 전장을 누비며 여러 공을 세워서 8기의 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루후 전투 때 명나라 서로군을 격파한 것도 홍타이지였죠. 집단 통치의 일원이었던 홍타이지는 아버지의 우려와 다르게 본인만의 독재 권력을 원했습니다. 다른 집단 통치의 기주들, 버일러들이 반발하지 않았느냐고요? 일부 반발했습니다. 아민과 망굴타이가 홍타이지에게 덤벼들었는데 다른 집단 통치 일원이었던 다이샨이 홍타이지를 지지하면서 홍타이지는 아민과 망굴타이를 제거했고 기주를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타이지가 유일무이한 독재 권력을 구축했는데요. 집단 통치를 해체하고 독재 권력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 누르하치가 8기 중 2기만 직속으로 삼은 곳에서 홍타이지는 3기를 자신의 직할 8기로 삼습니다. 후금의 2대 황제로 안정적인 입지를 다진 홍타이지는 이제 다시 명나라와의 전선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아버지 누르하치가 영원성에서 싸우다 졌죠. 홍타이지는 조금 더 신중해지기로 합니다. 명나라와 싸우기 전에 후금의 여진족 양 옆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과 조선이었죠. 몽골과 조선에 대한 결말을 맺지 않은 채 명나라와 싸움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홍타이지가 손을 본 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난 뒤로 집권한 서인 정권이 여진족의 후금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627년 홍타이지는 아민을 조선에 보내 조선을 침략하게 합니다. 이 전쟁이 정묘호란인데요. 아민의 후금군은 단 2개월 만에 황해도까지 내려가고 조선 조정을 압박해 강화 협상을 맺도록 합니다. 양측이 강화를 체결해 아민의 후금군대가 철병하는 대신 후금과 조선은 형제국이 되며 처음에 후금은 조선에게 같이 명나라를 칠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 정부가 그건 차마 안 된다고 해서 조선은 명나라를 적대하지는 않되 명나라를 도와주지도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봅니다. 강화를 맺는 과정에서 예전에 사루후 전투에서 항복했던 강홍립이 조선으로 돌아와 중재를 많이 해줍니다. 정묘호란 이후 곧장 홍타이지는 아버지 누르하치가 끝내지 못한 영원성으로 쳐들어갔으나 이번에도 원숭안의 수성전에 막혀 영원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조선과의 문제를 해결한 홍타이지는 이제 몽골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몽골의 대칸은 링단칸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정주행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잠깐 원나라 이후 몽골의 역사를 개괄해보겠습니다. 원나라는 중국에서 쫓겨난 뒤로 북원이라는 이름으로 짧게 이어졌지만 예수데르 칸부터 이 쿠빌라이 칸기 직기가 끊기면서 황제직을 포기, 다시 몽골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몽골의 대칸은 징기스칸의 후예들, 그러니까 보르지기트 부족 출신들을 세습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이라트 부족이 부상을 하더니 오이라트 출신의 에센타이씨가 몽골의 대칸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몽골 사회를 주도했으나 에센타이씨가 직접 몽골의 대칸으로 등극하자 이에 보르지기트 부족들이 똘똘 뭉쳐 에센칸을 몰아내고 다얀칸부터 다시 보르지기트의 대칸직을 사수했습니다. 다얀칸은 통일한 몽골 초원을 조직적으로 다스리고자 좌익 3개, 우익 3개, 총 6개의 만호로 나누고 각 만호장을 자신의 아들로 임명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칸이 가장 정상에 있고 그 아래로 6개의 만호장이 있는 건데요. 6개 중에서 호우부트 귀화성의 만호장이었던 알탄칸이 다시금 그 대칸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본인이 몽골 사회를 주도하려고 했으나 알타칸 사후 몽골은 다시 쇠락하였는데 이를 그나마 회복시켜놓은 대칸이 링단칸이었습니다. 링단칸은 대칸이 중앙 집권화를 위해 여러 개혁들을 펼치고 명나라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을 펼쳤습니다만 이미 몽골족 내부에서는 좌익 세 만호장과 우익 세 만호장들이 친 링단칸이냐 반 링단칸이냐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 외 몽골의 타 부족들도 보르지기트 부족 대칸에 등을 돌리는 등 링단칸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링단칸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우익 세 만호장과 힘을 합치고자 수도를 동몽골 쪽으로 옮기는데 이렇게 몽골의 동쪽으로 오면은 만주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후금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링단칸은 후금과도 싸웠고 몽골 내 반 링단칸 부족들은 또 후금 쪽에 붙습니다. 이렇게 유목초원지대에서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전투가 이어지던 중 1629년에 이 아시아의 대기근이 일어났었습니다.
후금의 여진족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싸움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홍타이지는 당장의 영원성을 뚫고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식량 확보를 위해 원숭한 모르게 몽골 초원을 경유해 크게 돌아서 이 만리장성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1629년 10월경 홍타이지의 군사들은 만리장성 셋길을 찾아내 들어왔으며 무려 베이징 코앞까지 진격하는데 너무나도 당황한 원숭아는 부랴부랴 정예병 몇천 정도 차출해서 베이징으로 가 홍타이지의 공격을 막아내긴 막아냅니다. 홍타이지도 몽골 초원을 크게 우회해서 들어온 거라 이 보급선에 문제가 있었고 아직 링당칸의 몽골 부족들도 있었으며 이미 충분한 약탈을 해놓은 상태여서 더 큰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돌아갔던 거죠. 그러나 홍타이지의 후금군이 베이징 코앞까지 오는 동안 원숭안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가 원숭안의 공적을 질투하고 벼르던 명나라 신하들이 원숭안과 명나라 황제를 이간질했고 결정적으로 홍타이지 쪽에서 사실 우리가 원숭안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자 1630년 명나라 황제 숭정제는 명나라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원숭안을 처형시킵니다.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었던 원숭안이 제거되자 홍타이지는 이제 몽골 쪽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몽골의 링당칸과 후금의 홍타이지가 격렬하게 싸웠으나 링당칸은 몽골 내 친후금 부족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았고 1634년 홍타이지는 몽골의 수도였던 차하르를 점령합니다. 링당칸은 오르도스로 도주하던 중 병사하고 말았고 1635년 링당칸의 가족들은 홍타이지에게 항복하며 귀순합니다. 이로써 몽골의 대칸은 끝이 났고 한때 전설이었던 징기스칸의 후예 그 가족들이 지금 홍타이지에게로 귀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홍타이지의 후금은 여진족만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홍타이지는 유목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대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나라는 이 여진족만을 지칭하는 어감이 있기에 홍타이지는 이제 여진족이 아닌 그들의 민족을 만주족이라 부르고 1636년 금나라의 국호도 청나라로 바꿉니다. 그들 발음대로 다이친 구룬이죠. 홍타이지가 청나라의 황제로 새로 지위식을 가지자 홍타이지는 용골대와 마부대를 조선의 사신으로 보내서 조선 정부도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에 동참하라고 요구해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 입장은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 명이라 동참할 수 없으며 용골대가 가져온 공식 서한 역시 조선의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타이지의 편지를 아예 인조에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화가 난 용골대는 인조를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돌아가고 이들이 돌아가자 인조는 척화선언, 즉 앞으로 청나라를 배척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분노한 홍타이지는 용골대에게 3만의 병력을 주어 조선을 재침하게 하니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단 2주 만에 한양까지 함락되었고 인조와 조정은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합니다. 1637년 홍타이지가 직접 조선으로 친정을 왔고 남한산성에서 눈물겨운 47일의 항전 끝에 인조는 항복하기로 결정, 홍타이지 앞에서 309 고두레라는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거치죠. 병자호란으로 청나라는 조선을 완벽하게 굴복시켜 놓습니다. 홍타이지는 이 8기 몽골과 8기 한군을 또 따로 조직하기도 합니다. 8기 몽골은 말 그대로 몽골로 구성된 특수부대, 이 8기 한군은 중국인 한족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였습니다. 8기 몽골과 8기 한군은 기본적으로 몽골 출신과 한인 출신이었지만 이 홍타이지 때 공식적인 8기군은 구성원의 출신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만주족, 몽골족, 한족이 뒤섞여 있었을 뿐 아니라 조선인,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인까지 편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만주족이 중국인 한족에게 월등히 떨어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정력입니다. 실은 저으나 역사적으로 거대한 국가를 운영해왔던 중국인, 한족들의 행정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 홍타이지가 한족들을 관료로 등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홍타이지가 한족들을 우대한 것처럼 보이죠?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타이지가 타민족들에게 관대하긴 했지만 한족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박했습니다. 누르하치 때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살게 하는 만한 동거 정책을 실시했다가 극심한 분란으로 혼란스러웠거든요. 홍타이지는 요 동네 한족과 만주족의 거주 지역을 철저하게 분리했고 8기군 내에서 만주족과 한족은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홍타이지는 몇 년간 만리장성 일대를 대규모로 약탈하고 만리장성 입건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도 홍타이지의 청나라군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는데 하필 1639년 명나라 내부에서 농민 반란이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명나라 황제 숭정제는 홍숭주를 통해 농민 반란을 강경하게 진압했는데 이후 숭정제는 홍숭주를 요동 방면으로 보내 홍타이지의 청나라를 막게 했습니다. 1642년 홍숭주는 13만 대군으로 만리장성 바로 앞에 이 송산과 금주에서 싸웠으나 13만 중 6만 가량의 병사를 잃습니다. 이 전투가 송산 전투입니다. 이로써 명나라는 사실상 모든 전력을 잃어버리게 됐죠.
홍승주는 홍타이지에게 투항합니다. 이제 만리장성만 뚫으면 되는데 하필 홍타이지가 최후의 일격을 남겨놓고 1643년 사망합니다. 홍타이지 사후 유력한 후계는 홍타이지의 장남 호오거와 홍타이지의 동생 도르곤이었습니다. 도르곤의 힘이 조금 더 셌는데 이 다른 부족장들이 괜한 내분으로 청나라의 국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둘 모두 황제로 추대하지 않고 홍타이지의 9번째 아들을 3대 황제로 옹립하되 도르곤이 섭정을 맡는다는 조건으로 홍타이지의 9번째 아들이 5살의 나이로 3대 황제 순치제로 등극했습니다. 아무리 황제가 어려도 도르곤은 유능한 섭정자였고 충분히 명나라와 마지막 전쟁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죠. 그런데 예상 외에 유능한 인재가 명나라 쪽에 있었습니다. 만리장성 동쪽 끝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였죠. 오삼계가 이 산해관을 우주 방어하고 나서니 오삼계의 산해관을 뚫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644년 또 예상 외의 사건이 터지니 명나라에서 다시 일어난 농민반란 이자성의 난이 성공하여 명나라의 수도 자금성을 함락하고 명나라 왕제 숭정제가 자금성 뒷산에 목을 매 죽으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 겁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삼계는 고향 자체가 요하 지역이었기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빠삭했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무정의 길을 걸으며 1641년에서 42년 명나라의 마지막 전력을 퍼부었지만 병력의 절반을 잃었던 송산 전투에서 그나마 오삼계가 지휘하는 부대만이 탈출하여 산회관으로 들어가면서 이 마지막 항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삼계도 나가서 싸운다면 청나라군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 산회관에 머무르면서 오로지 방어에만 치중하기로 합니다. 산회관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포위하기도 힘들며 함락시키기도 어려운 난공불락이어서 이 우주 방어만 한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최종목 만리장성의 산회관만을 남겨둔 청나라는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1644년 산회관의 오삼계나 이 청나라 쪽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 명나라 내부에서 농민반란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 이자성이 베이징의 자금성을 함락하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자금성 뒷산에서 목을 매달아 자결하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산회관의 오삼계나 청나라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는 그간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유일한 적이 본인들이라 생각했는데 내부적으로 명나라가 멸망해버렸고 산해관의 오삼계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자기 조국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인 이자성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이에 자금성에 있는 이자성과 만리장성 밖에 있는 청나라의 도르곤이 동시에 오삼계에게 투항을 제안해옵니다. 여러분이 오삼계라면 누구를 택할 것인가요? 그간 청나라가 명나라의 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명나라를 멸망시킨 건 이자성이잖아요? 청나라는 적이고 이자성은 역적이에요. 오삼계는 이자성과 역적의 길을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금성에는 오삼계가 아끼던 애첩이 살고 있었는데 이자성이 자금성을 함락한 후 이자성의 부하가 오삼계의 애첩을 뺏었다고 해요. 이유야 어찌됐든 오삼계가 이자성의 투항 제안을 거절하자 이자성은 곧바로 산회관의 오삼계부터 토벌하고자 했는데요. 오삼계는 이자성의 군대를 막아야 했기에 청나라 도르곤에게 군사 지원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 도르곤은 이자성을 토벌하여 명나라에 복수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오삼계와 연합하기로 하며 마침내 산회관으로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렇게 무력으로 어떻게 해도 무너지지 않던 산회관의 문이 이토록 쉽게 열린 거죠. 이로써 청나라의 만주족은 만리장성을 공식적으로 넘어 중국 본토 안으로 들어왔고 이때의 사건을 청나라가 산회관으로 들어왔다고 하여 입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답니다. 이 입관 당시 조선의 소현세자도 이 자리에 함께 동참했답니다. 이자성은 아예 청나라의 상대가 되질 못했습니다. 우선 이자성은 베이징 입성 후 과도한 약탈로 민심의 지지를 잃어버린 상태였으며 군사적으로도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병력수도 이자성의 농민반란군 중 제대로 쌓을 수 있는 병력은 3만 정도? 도르곤이 이끌고 온 청나라군은 무려 10만이 넘었는걸요. 청나라 오삼계 연합군은 이자성을 물리치고 베이징에 입성했습니다. 베이징을 탈출한 이자성은 산발적으로 항전하긴 하지만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었고 1645년 사망합니다. 이렇게 청나라는 내부적으로 멸망한 명나라의 빈자리를 꿀꺽할 수가 있었죠. 청나라가 쉽게 만리장성을 돌파하고 입건하여 베이징 자금성까지 입성할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오삼계의 결정이 컸죠. 오삼계가 이자성의 편을 들었더라면 청나라의 베이징 점령은 몇 년 더 걸렸을 겁니다. 오삼계와 더불어 청나라를 도왔던 명나라 한족 출신의 무장들이 더 있었습니다. 먼저 상가희라고 역시 요동지역 출신으로 홍타이지가 살아있던 시절 일찌감치 청나라에 투항했던 명나라 장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중명이라고 그 역시 상가희와 함께 청나라에 투항했던 장수였습니다.
상가이가 이끌던 부대를 천조병, 경중명이 이끌던 부대를 천호병이라고 불렀다는데 일종의 군벌 가까운 부대였으며 상가이와 경중명의 투항은 개인의 투항이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다니던 병력 전체가 다 투항한 것이기에 이 청나라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죠. 청나라의 도르고는 입관 후 청나라로 도운 명나라 출신 항장들 오삼계, 상가희, 경중명 세 사람을 지방의 왕으로 봉해줍니다. 우선 오삼계를 귀주성과 운남성을 책임지는 평서왕으로, 상가희를 광저우를 책임지는 평남왕으로, 경중명은 복건성을 담당하는 정남왕으로 봉했습니다. 세 개의 번을 설치하고 세 사람을 각각 번들의 왕으로 봉해주는 거죠. 그런데 평서왕 오삼계, 평남왕 상가희, 정남왕 경중명 세 왕들이 봉해진 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남부지방이라는 거죠. 왜 청나라는 세 왕들을 남부지방에 집중시킨 것일까요? 남부지방에서 명나라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왕조들이 북방민족에게 북부지역을 빼앗기면 남부지역에서 황족 일부들이 다시 왕조를 개창하는 일이야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는 일이랍니다. 명나라도 동일했는데요. 명나라의 수도는 베이징이었지만 제2의 수도가 남쪽의 난징, 즉 남경이었습니다. 원래 명나라의 건국적 홍무제 주원장이 첫 명나라의 수도로 삼은 곳은 난징이었죠. 3대 황제 영락제 때 베이징으로 천도하였지만 난징은 꾸준히 제2의 수도였고 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자결하여 명나라가 멸망하자마자 난징에서는 명나라 지식인들과 황족들이 새로운 명나라 황제를 추대하며 명나라의 부활을 알렸고 이 명나라를 남명이라고 구분한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완전한 토벌을 위해 남부지방으로 떠났지만 이 남명의 황제를 죽여도 다른 곳에서 다른 한족들이 다른 명나라 황족을 추대하면서 계속 명나라의 회복을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진압하면 저기서 다시 튀어나오고 저기 진압하면 또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고 이런 식이었죠. 언제까지 청나라가 명나라 토벌에만 전념할 수가 없고 또 남부지방 한족들의 민심을 생각했을 때 청나라가 직접 토벌하기보다는 3번의 왕으로 임명한 평서왕 오삼계, 평남왕 상가희, 정남왕 경중명이 토벌하는 게 그러니까 같은 한족이 토벌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명나라 부흥 세력 견제하라고 오삼계, 상가희, 경중명을 남부지방의 번왕으로 임명했던 겁니다. 명나라 부흥운동에서 크게 기여한 해상 세력도 있었습니다. 명나라 또 한 명의 해적왕인데요. 바로 정성공입니다. 명나라의 해적왕 하면 유명한 해적왕이 명나라 중기 때 왜구들을 거느렸던 중국인 왕직입니다. 그러나 왕직은 결국은 체포되어 처형되고 통제되지 않은 왜구들이 명나라 해안진대를 털어먹었지만 척계광이 부임하면서 왜구들을 소탕하고 한동안은 독립된 해상 세력이 나오지 않았으나 명나라 말기 이 명나라 중앙정부의 행정 지배력이 약해진 틈을 타 다시 해상 세력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정지룡이 있었는데 이 정지룡은 명나라의 해금 정책을 피해 불법 해상 상단을 거느리면서 독립된 무장 집단을 보유하던 해적 겸 상인이었죠. 정지룡은 명나라와 일본 사이 바다를 누비면서 일본에서 만난 일본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정성공이었습니다. 정성공은 중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거죠. 정성공 어머니의 고향 히라도도 바다에 인접한 해양도시로 일본 에도막부는 나중에 가서 나가사키로 제안은 하지만 원래는 나가사키와 더불어 히라도까지 유일하게 에도막부가 네덜란드 서양 상인들과 교역을 허락한 곳이었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레 정성공도 어린 시절부터 해상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때 때마침 명나라가 멸망하고 남부지방에서 궐기한 남명 정권이 청나라와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해상 군벌을 소유한 이 정씨 집안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지룡, 정성공 부자는 그들의 해상 군벌로 명나라 부흥을 지원해 주었는데 철저한 사업가적 마인드였던 정지룡은 청나라가 뜨는 해로 인식하여 청나라에 붙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들 정성공은 아버지의 명나라 배신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정작 아버지 정지룡은 토사구팽당하고 아들 정성공은 청나라의 투항 제안과 회의로 거부하고 명나라 부흥을 지원하며 청나라와 끝까지 싸웁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장 명나라가 해상을 봉쇄해버리면 정성공에게 치명적이었죠. 육지에서 다른 남명의 군사들은 기대에 전혀 못 미쳤고 중국 본토 남부지방에서는 이 청나라와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정성공은 차라리 근처 가까운 섬으로 넘어가 그곳을 근거지로 삼으며 청나라와 싸우기로 하는데요. 정성공이 선택한 섬이 바로 지금의 대만이었죠. 자, 한편 청나라 황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나라에선 어린 순치제를 대신하여 삼촌 도르곤이 섭정을 맡고 있었는데 도르곤의 정적이 순치제의 큰형 호오거였죠. 청나라의 황실과 8기 호쇼이 버일러들은 내분 일으키지 말라고 합의를 본 거였지만 자금성을 점령한 후 도르곤이 먼저 선수를 쳐서 호오거를 무고하여 탄핵시키고 호오거는 옥중에서 사망합니다. 하지만 몇 년 안 가서 도르곤도 1650년 사망했고 이때부터 순치제가 친정을 시작했는데요. 순치제 때 8기 8기 중에 4기를 황제 직속으로 삼았고 한 10년 정도 통치하지만 1661년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천연두에 걸려 사망합니다. 그의 젊은 죽음이 불쌍하긴 하지만 순치제 사후
청나라 4대 황제로 등극한 순치제의 아들이 중국사에 나올까 말까한 역대급 명분이었으니 바로 강희제였죠. 1661년 청나라의 3대 황제 순치제가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그의 세 번째 아들이 8살의 나이로 등극하는데 그가 바로 4대 황제 강희제입니다. 이 8살은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8기들 8기 가운데 데칸 황제의 직속 8기 4기가 아닌 나머지 4기의 기주들, 이른바 호쇼이 버일러들이 보정 대신이 되어 4명의 보정 대신이 집단 섭정체제를 수립합니다. 그러나 4명의 보정 대신들 중 양황기의 기주 오보이가 다른 3명을 제거하고 독재 권력을 누렸습니다. 엄연히 섭정자임에도 황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오보이는 황제보다 더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8년 정도 오보이의 세상이 이어졌는데 이젠 16살 사춘기 10대에 접어든 강희제는 앞가림과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고 오보이의 오만 방자함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이제 사춘기 소년인 반면 오보이는 8년이나 최고 권력을 누린 관록 있는 노련한 정치인. 그러나 강희제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겨우 16살에 불과했지만 강희제는 1669년 기습적으로 군사를 동원해 오보이를 체포했습니다. 강희제는 오보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보이는 몸 안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 상처는 강희제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누르하치 홍타이즈를 따라다니며 전장에서 입은 상처라고 하자 마음 약한 강희제는 오보이를 죽이진 않되 그를 구금시키고 후에 탄핵시킵니다. 오보이를 죽이진 않았지만 오보이는 완전히 실각했고 강희제는 16살이라는 나이에 친정을 시작합니다. 강희제의 떡잎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희제 치세 초반에는 아직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명나라 후신국인 남명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남부지방에는 청나라에 반발하는 한족들의 세력이 있었고 대만에는 정성공이 명나라 복수를 외치고 있었죠. 16살의 젊은 소년 황제는 중국 전역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꿈꾸며 개혁과 원정을 단행합니다. 청나라는 입권 후 중북부 지방까지는 직접 다스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반만주족 정서가 심하고 남명 정권이 들어섰던 남부지방에는 청나라에 항복했던 항장들 5~3개 상가의 경중명을 각각 귀주성과 운남성을 책임지는 평소왕으로, 광저우를 책임지는 평남왕으로, 복건성을 담당하는 정남왕으로 봉했습니다. 세 사람에게 직할지인 번을 맡기고 그 번의 왕으로 임명하여 한족이 직접 한족을 진압하고 다스림으로써 한족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거죠. 오보이 제거 후 친정을 시작한 강희제는 황제의 완전한 중국 지배를 원한다며 3번을 폐지하기로 합니다. 당연히 3번에선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평남왕 상가이가 자신은 이제 늙었다며 강희제에게 평남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고향인 요동으로 돌아가겠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강희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허용하겠으나 세습은 안 된다며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남왕의 경우 이미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건 강희제가 친정을 시작하기 전이었고 자신이 친정을 하고부터는 번왕들의 세습을 절대 허용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인 거죠.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진 평서왕 오삼계는 1673년 오랑캐 청나라를 토벌하고 명나라를 부활시키겠다며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가뜩이나 청나라의 지배에 불만이 많던 남부지역 한족들도 전부 오삼계의 반란에 호응합니다. 청나라군이 오삼계의 반란군을 전혀 진압하지 못하고 오삼계의 반란군은 호남, 호북성까지 진출하는데요. 이대로 가다가 남부지방 전체를 빼앗길 것 같았던 강희제는 3번 폐지령을 철회하기로 합니다. 강희제의 사퇴 수습이 무색하게 경중명의 손자였던 정남왕 경정충도 오삼계의 반란에 동참하기로 하죠. 강희제는 어떻게든 평남왕 상가이만큼은 포섭하려고 했고 강희제의 가진 회유에 3번의 왕들 중 상가이는 청나라 편을 지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상가이의 아들 상지신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상가이를 내쫓고 본인이 평남왕 권력을 독차지한 뒤 오삼계의 반란에 동참하기로 하죠. 이 사건이 3번에 나뉩니다. 강희제는 사령관 도해를 감숙성으로 보내 오삼계의 북진을 막는 한편 지리적으로 그나마 가까웠던 정남왕 경정충을 압박하고 회유하여 3번의 난에서 이탈시켰습니다. 경정충이 3번의 난에서 나오자 후달렸던 상지신도 항복해버렸습니다. 반란의 규모가 확 줄어들자 오삼계의 반란은 지지부진하게 장기전으로 이어졌고 오삼계 역시 늙었기에 오삼계가 죽고는 그의 손자가 반란을 이어나갔으나 오삼계 사후 반란군의 사기가 급락하고 지휘 통계가 무너지자 1681년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청나라는 3번의 난을 진압하면서 군대가 남부지방까지 진출하였고 남부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강희제는 번을 완전히 해체하였고 기존 3번의 왕들이 다스리던 병력들을 모두 와해시킨 뒤 활기군 혹은 노경으로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노경이란 청나라에 귀순하여 중국 정복에 동참했던 한족 구성의 부대로 강희제 이전 순치제 때 섭정자였던 도르곤이 도저히 8기원의 규모로는 그 넓은 중국 땅과 그 많은 중국인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8기와 함께 중국 지방 전역을 다스리는 세력으로 만들어 놓은 부대였습니다.
남부 지방까지 청나라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 청나라의 다음 목표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에는 청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던 정성공이 있었죠. 해적 겸 해상상단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성공은 청나라의 중국 입건 후 명나라 부흥운동을 주도하며 청나라와 싸웠는데, 오로지 정성공만의 힘으로 중국 본토에서 싸우기 어려웠던 정성공은 대만으로 넘어가 대만을 기지로 삼고 청나라 공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3대 왕제 순치제가 죽고 4대 왕제 강희제가 등극할 무렵 정성공이 대만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대만은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요. 정성공의 해상 세력은 대만의 현지인과 연합하여 네덜란드를 쫓아내고 정성공이 완전히 대만에 정착해 동령 왕국을 세우고 본인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정성공이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문명이 대만으로 유입됐고 대만도 중화권에 서서히 편입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정성공이 대만에 동령 왕국을 세우고 동령 왕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대만 현지인들과 충돌이 많았고 현지인들을 탄압했던 어두운 역사도 있고요. 하지만 정성공은 동령 왕국을 세우고 얼마 안 있어 1662년 말라리아로 사망했고, 그의 아들 정경이 동령 왕국의 2대 왕이 되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청나라 타도를 준비합니다. 청나라는 그간 정성공이 대만으로 넘어가자마자 정성공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본토 해안가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육지 쪽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해안을 봉쇄하는 천계령을 시행하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3번의 난을 진압한 강희제는 그저 천계령만으로 대만 정시일가의 공격을 막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며 대만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더군다나 동령왕국의 정경은 3번의 난 당시 반란군을 지원해주기도 했거든요. 3번의 난이 진압될 무렵 정경도 죽었고 그의 아들 정극장이 동령왕국의 3대 왕이 되었으나 정극장의 반대 세력들이 정극장을 죽이고 왕족 정극상을 허수아비로 세웠는데요. 강희제 입장에서는 동령왕국에서 내분이 일어난 이 틈이 대만을 정벌할 절호의 기회였죠. 당시 청나라에는 유능한 수군 제독이 있었는데 바로 실랑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랑은 그 정시일가의 세력 출신이었습니다. 실랑은 정성공의 아버지 정지롱 때부터 바다를 눕혔던 수군 장수였는데 정성공이 대만을 넘어가고 대만에서 정성호가 싸움이 번졌고 이 싸움 때문에 실랑은 홧김에 청나라에 투항해버렸습니다. 1683년 강희제는 실랑 제독에게 군함 230척과 2만 병사를 주고 대만 정벌을 지시했습니다. 대만 앞바다에 펑후제도라고 여러 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실랑 제독의 청나라군과 정시 동령왕국의 수군이 22일간의 펑후회전을 치룬 결과 동령왕국 수군 159척이 격침하면서 청나라군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펑후제도에 투입된 동령왕국의 수군은 동령왕국의 수군의 전력이었고 청나라군을 막을 병력이 없던 동령왕국의 국왕 정극상이 항복하면서 강희제는 대만까지 점령합니다. 대만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 본토 왕조의 직할 영토로 편입된 것인데요. 이제 청나라는 중국 전역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껏 중국인들이 지배하지 못한 곳들까지 지배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중국 통일을 완수한 강희제. 하지만 이 정도로 후대인들이 강희제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강희제는 북방으로도 외정을 떠난 황제였는데요. 전통적인 중국의 북방 적들로는 몽골계 유목민족 혹은 서방의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이 있었는데 17세기경에는 새로운 북방의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만주 부근에서 러시아가 나타나는데요. 러시아는 17세기부터 아시아로 진출하겠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시베리아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베리아를 개척하다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만주까지 다다른 거죠. 러시아와 청나라가 처음으로 만주 부근에서 충돌한 시점이 3대 황제 순치제 시절이었습니다. 순치제는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는데 조선군도 참전했죠.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나선정벌이라는 조선군이 청나라군과 연합해 러시아와 전투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 모두 조청연합군이 승리하였는데 송화강에서 싸웠던 1차 전투 당시 조청연합군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고 흑룡강에서 싸웠던 2차 전투 때는 조선군은 7명 전사에 청나라군은 1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하고 러시아군은 무려 800명을 잃었습니다. 당시 조선군 조총병들이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했고 러시아군이 조선군 조총병들의 사격수를 매우 두려워했다죠. 다만 피해 규모에서 알 수 있듯 대규모 전투는 아니었고 러시아는 계속 만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만주 현지 부족들 중 일부는 러시아 쪽으로 붙기도 했는데 강희제도 그간 러시아를 주시하고 있었고 대만을 정벌하고는 곧바로 러시아 원정에 박차를 가합니다. 강희제는 러시아와 어떻게 끝을 낼까요? 강희제는 1683년부터 1687년까지 흑룡강에서 그리고 더 북쪽으로 넘어 러시아 네르친스크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에게 붙은 현지 부족들과 지난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강희제 때 청나라군의 군사력과 무기 수준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서 청나라가 러시아군을 격퇴했는데 그러나 러시아는 멈출 줄 모르고 지원병과 추가 병력이 지원되었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의미 없고 성과 없는 승리만 이어나가는 느낌이었고 1686년 러시아 측의 제안으로 전투를 중단한 채
이후에 외교적으로 합의를 보기로 협상 1687년 청나라군이 본국으로 철수하였죠. 여러 논의 끝에 1689년 마침내 러시아 네르친스크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네르친스크 조약이 중국이 서양의 국가와 맺은 최초의 공식적인 조약으로 전통적인 중국 왕조들처럼 조공 관계에 기반한 조약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의 두 국가가 체결한 조약이라는 의의가 있죠.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의 국경선을 대흥안령 산맥과 아르군 강으로 확정짓고 양국이 서로의 국경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때 지은 국경선이 오늘날 흑룡강선과 러시아 국경지대이기도 합니다. 청나라가 가급적 러시아와의 싸움을 빠르게 중단하고 조약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견제했던 하나의 외부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과 러시아가 혹시 동맹을 맺지 않을까 우려했던 강희제가 러시아와 조약 체결을 강행했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이 외부 세력이란 바로 쭌가르였습니다. 강희제의 가장 눈부신 업적은 역시 쭌가르 원정일 겁니다. 쭌가르가 어떤 민족이냐고요? 몽골계 유목민족입니다. 하지만 몽골족은 이미 홍타이지 때 링당칸이 죽고 그 가족들이 청나라에게 귀순하면서 몽골도 청나라로 완전히 편입됐습니다. 이때 귀순한 주류는 징기스칸의 후예들인 보르지기트 부족과 그 친위 부족들이고 원나라 이후 몽골로 쫓겨난 이후로 보르지기트 부족과 초원의 주인을 두고 다투던 몽골의 다른 계열 오이라트 부족은 여전히 청나라에 복속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청나라의 팽창의 오이라트는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중앙아시아 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오이라트도 예전만큼의 강성한 세력을 유지하지 못했죠. 오이라트는 4개의 부족, 두르베트, 초루스, 호쇼트, 톨구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두르베트에서 파생한 쭌가르가 오이라트를 통일했습니다. 쭌가르는 예전에 평범한 유목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쭌가르도 말 타면서 활만 쏘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총을 다룰 줄 알고 대포도 사용하는 화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유목민족들이었죠. 세력이 커지며 서몽골에서부터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까지 영향력을 팽창한 쭌가르는 유목국가를 선포하는데요. 쭌가르를 인류사 최후의 유목국가라고 하며 그 건국자는 갈단이었습니다. 갈단은 티베트 달라이라마 5세의 제자이기도 하며 티베트로부터 종교적 후원도 받고 있었고 갈단은 더욱 쭌가르의 세력을 팽창하면서 청나라에 편입되어 있었던 동몽골의 몽골족들을 압박하고 통합시켜 나갔습니다. 이러다가 몽골 초원 전체를 뺏기게 생긴 강희제는 쭌가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쟁에 나서는데요. 1690년 울랑부통 전투라고 울랑부통 초원에서 청나라와 쭌가르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패는 무승부라고 해야 할 만큼 양측 모두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안되겠다 싶었던 강희제는 직접 전쟁에 나서기로 하는데요. 1696년 강희제는 작정을 하고 쭌가르로 친정을 떠났습니다. 두 싸움은 막상막하였으나 쭌가르에서 갈단의 조카가 갈단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이 틈을 타 강희제의 맹공에 갈단이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같은 해 강희제는 2차 친정에 나섰는데요. 아직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던 갈단은 이번에도 패배를 해버리고 알타이 산맥 쪽으로 도망치던 중 1697년 객사해버립니다. 그러나 갈단의 사망 소식을 몰랐던 강희제는 3차 친정을 떠났으나 갈단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회군시킵니다. 갈단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갈단의 조카는 청나라와 싸울 생각이 없었고 강희제가 갈단의 시체를 보내라는 요구에 갈단의 조카는 갈단의 시체를 베이징에 보냈고 강희제는 갈단의 유고를 빠온 뒤 여기저기 흩뿌려버렸습니다. 갈단의 조카가 바로 채왕 랍탄인데요. 채왕 랍탄이 청나라 강희제에게 머리를 조아린 덕에 강희제 때 쭌가르는 멸망당하지 않고 채왕 랍탄 시절의 쭌가르는 청나라의 복속을 자처하며 최소한의 자치권을 유지해 갑니다. 한편 쭌가르의 갈단을 지지했던 티베트 달라이라마 5세도 사망하고 강희제는 티베트도 청나라에 끌어들이고자 달라이라마 6세를 베이징으로 초빙합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 6세가 베이징으로 가던 중 의문사를 당했고 강희제는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티베트인을 달라이라마 7세로 옹립했습니다. 달라이라마 7세는 티베트가 청나라에 복속될 것임을 선언했고 청나라도 티베트에게 후원을 대가로 협조를 요구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쭌가르 원정을 끝으로 강희제의 정복전쟁이 끝났다고 보는데요. 누르하치가 청나라의 가장 기본을 일구어주고 만주족, 몽골족, 한족 세 민족이 융합하도록 만든 게 홍타이지고 중국 본토로 들어온 게 순치제 때 섭정자 도르곤이라면 실질적으로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안정기에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강희제였습니다. 그리고 강희제는 중국 한족들을 신경 써주기도 했는데요. 강희제는 명나라 역대 황제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으며 여유만 되면 틈틈이 중국 전국을 순시하며 한족들의 민심을 위모했습니다. 더불어 강희제는 한족들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꼈는데 작은 나라라면 모를까 그 넓은 땅덩어리와 그 많은 한족들을 다스리려면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딸리는 만주족만으로는 안 됐고 무엇보다 한족들의 행정력만큼은 필요로 했습니다. 명의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나라만의 새로운 제도를 추가했으며 중앙조정에는 만한 병용제를 내세우며 과거 명나라의 지배층들이었던 한족 신사층들도 꽤 등용됐습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제도로 2개의 성의 총독을 1개의 성의 순무를 파견하면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전국 각지로 파견한 8기로는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한족으로 구성된 부대 노경을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강희제가 한족을 한없이 우대해준 것 같은데 내부를 파헤쳐보면 만주족과 한족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한족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선 청나라는 원나라도 안 했던 변발을 한족들에게도 강요했고요. 만한 병용제라며 한족들을 관료로 등용했지만 실무만을 맡겼을 뿐 절대 결정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때도 외교 협상단의 한족 관료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수도 베이징의 거주 구성을 봐도 베이징에 입성한 청나라는 한족들을 전부 내쫓고 베이징의 중심부인 내성엔 오로지 만주족만을 거주시키고 한족들은 베이징 외성으로 이주시켰죠. 수도뿐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유목국가들의 쇠퇴 원인을 유목민족들의 한화라고 여겨 절대 만주족은 유목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족과 만주족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지역이든 중심부는 만주족의 거주지였고요. 각 지방 성들의 총독과 순무도 나중에 가서야 한족들을 임명하지 절대 한족들에게 맡기지 않았고 지방 곳곳에 혹시 모를 한족들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족들을 감시하는 체제를 수립해두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의 한족 사상 검증 및 탄압도 강경했는데요. 강희제 초기 한족 지신이었던 장정롱 장정월 형제가 주도하여 여러 한족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 명나라의 역사서를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사가 완성되었는데 만주족의 차별 정책에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오랑캐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했던 한족 지식인들은 명사에서 명나라를 치켜 세우고 청나라 황실을 격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자 분노한 청나라 조정은 장정롱을 부관 참시하고 장정월과 그 일가족들 그리고 명사 편찬에 참여했던 다수의 지식인들을 능지처참하여 처형시켰죠. 또 1711년에는 제야의 학자였던 대명세가 자신의 개인 저작물 남산집에서 명나라 역사를 기술할 때 연호를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남명의 연호를 쓴 게 문제가 되어 강희제는 대명세를 처형시켰습니다. 이처럼 청나라 시절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명나라의 회복을 염원하는 듯한 글을 남긴 한족 지식인들을 처형한 일련의 사건들을 문자의 옥이라고 하며 문자의 옥은 계속 진행됩니다. 강희제는 1722년 재위기간 61년 만에 사망합니다. 청나라 역대 황제들 중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죠. 제가 이토록 강희제를 치켜 세우기는 했지만 모든 정복군주들은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갖은 대외원종으로 국고가 큰 타격을 받는데 강희제 때도 그랬습니다. 3번의 난, 대만 정벌, 러시아 원정, 중가르 정벌 등으로 청나라의 영토는 넓어졌지만 국가 재정은 약해졌죠. 대외 원정으로 인해 민생이 어지러워지자 민심을 우려한 강희제는 1713년에 성세 자생 인정 영부가부라고 세금 총액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인구세인 정세를 특정 연도로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정세 동결로 당장은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지만 인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느는 것인데 인구 증가량 고려하지 않고 과거 기준의 인구수에 맞춘다는 건 오히려 국가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방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데 언제나 중국사를 보면 정복군주는 뒤에 황제들에게 국가재정 악화라는 똥을 던져줍니다. 그렇지만 청나라가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강희제의 뒤를 이은 강희제의 아들 5대 황제 옹정제는 그 똥을 완전하게 치워준 또 한 명의 성군이었는데요. 옹정제는 강희제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본디 옹정제의 형이 황태자였는데 강희제와 사이가 좋지 못해 폐위되고 다른 여러 황제들이 황희 계승 쟁탈전을 벌였는데 그중 옹정제만큼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황제들의 황희 계승 쟁탈전에 신물이 난 강희제는 옹정제를 후계로 삼았죠. 또한 강희제가 자신의 손자들 중 옹정제의 아들을 유독 예뻐했다고 하고 후대의 많은 학자들도 옹정제의 아들에 대한 이 강희제의 각별한 총애가 옹정제를 후계로 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손자가 훗날 걸륭제입니다. 4대 황제 강희제는 대외 원정을 통해 청나라의 영토를 팽창시켰다면 5대 황제 옹정제는 내치에 집중하여 그 넓어진 영토를 유지시킨 황제랍니다. 옹정제는 밤낮 없이 일한 대표적인 워커홀릭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강희제가 노년에 들어 쇠약해졌을 틈을 타 청나라 조정의 대소신료들 가운데 부패한 신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조정의 신하들은 물론 각 지방으로 파견된 지방관들의 가렴주거나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하게 엄벌하고 해이해진 관리들의 기강을 제대로 잡아 정치의 질서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옹정제가 새로이 신설한 정보부처가 있었는데 바로 군기처였습니다. 전쟁 준비와 전쟁 수행을 위한 특설기구란 명목으로 신설한 군기처였지만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명목하에 활기의 기주들이나 주요 귀족층들의 군사력 내지 경제력을 억제하고 뺏어오는 역할을 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했습니다.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기구이지만 평상시에도 항상 존속하는 상설기구로서 왕명의 비공식적인 출납을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옹정제의 아버지 강희제 때 중앙 관료나 지방 관료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황제에게 다이렉트로 서신을 보내는 주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주접의 양을 대폭 확대하면서 군기처에게 주접 업무를 전담하게 했고 황제가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의 주요 업무를 도맡고 담당하고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옹정제 때 바야흐로 8기의 모든 기주들을 황제가 전부 직할로 삼게 된답니다. 군기처의 힘은 날로 비대해져 청나라 중기에서 말기에는 국가의 모든 업무를 관장했답니다. 그리고 옹정제 때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재정 악화였습니다. 강희제 때 많은 대외 원정으로 청나라 국고가 적자 재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 부흥 정책을 펼쳐 이 청나라의 재정 상태를 상당히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더불어 세금 개혁도 단행했는데요. 중국은 명나라 중기 장거정의 개혁으로 잡다한 세금을 전부 철폐하고 인구세인 정세와 토지세인 지세 두 가지 세금만 남겨놓고 세금 납부는 은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강희제 때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이 과중되자 강희제는 정세를 인구 증가량을 무시한 채 특정 연도로 동결시켜버렸죠. 하필 강희제 연간에 중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세금량은 그대로인데 인구는 매우 증가하니 국가 재정에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정세가 고정되어 있어도 정세를 내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농민의 수도 많았고 옹정제는 파격적으로 정세를 없애버립니다. 대신 지세의 양을 대폭 늘리는데요. 지세란 토지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거두겠다는 세금 개혁이죠.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잇따랐지만 옹정제는 황제권을 강화해 놓은 터라 세금 개혁을 단행했고 정세가 사라지니까 도망갔던 농민들이 다 돌아와서 이 농민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한 토지 면적이야 충분히 지세를 낼 수 있을 정도여서 부자들에겐 많이 걷고 중산층에겐 부담 없이 지세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국고 회복에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지세 확대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땅 부자들은 대다수 명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중국인 한족 신사층들이 많았습니다. 한족 신사층 힘 빼내고 만주족을 더 우대하기 위함도 있었어요. 옹정제의 이러한 세금 개혁을 지정은제라고 합니다. 옹정제는 지방제도도 개혁을 했는데 한 번은 서남부 지역에서 토착 소수민족인 묘족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묘족의 반란을 진압하고 아직까지 중국 최남도 지역에 대해선 청나라 조정의 지배력이 완전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옹정제는 개토 귀류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청나라는 남명 정권과 3번의 난을 진압한 뒤로 남부 지방까지 전부 직할령으로 삼았지만 워낙 소수민족 비율이 높은 남부 지방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서남부 지역엔 토착민들을 토사로 임명해서 최소한의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니 지나치게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또 반란도 일으키니 옹정제는 토사를 폐지하고 남부지방에도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죠. 외교 방면에서도 옹정제는 과거 아버지 강희제가 러시아와 맺은 네르친스크 조약으로부터 40년 후 캬흐타 조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만주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선을 확정지었다면 캬흐타 조약은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선을 확정지은 것인데요. 이때 몽골은 청나라의 영역이었고 이때 지은 국경선이 오늘날 몽골과 러시아 국경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능력 있는 군주라면 마냥 착하지만은 않죠. 어느 정도 최소한은 마키아벨리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옹정제도 그랬는데요. 청나라에는 여전히 만주족의 지배에 반감을 품은 중국인 한족 신사층들이 많았습니다. 옹정제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했습니다. 옹정제의 아버지 강희제 때부터 이미 신사층 가운데 공식적인 문서나 사적인 문집에 만주족을 깎아내리고 명나라를 향수하는 글을 실었다가 화를 당한 이른바 문자의 옥사건이 있어 왔습니다. 옹정제는 아버지 강희제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1726년 강서성의 과거 시험 주관자였던 사사정이 시험 문구 중에 유민소지라는 글귀를 넣었는데 한자 유는 한자 옹과 비슷하고 한자 지는 한자 정과 비슷하여 옹정제를 비아냥대는 게 아니냐는 모함을 받아 고문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사정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사사정 사건으로부터 2년 뒤였던 1728년 제하의 어느 지식인 신사층의 증정이 노경 지휘자 중 한 사람이었던 한족의 악종기에게 반란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노경은 청나라 조정이 운영하는 각 지방별 한족으로 구성된 부대로 같은 한족이라도 청나라에 복역하는 부대이니 반청사상이 강했다고 볼 순 없죠.
옹정제는 그저 화로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옹정제는 증정을 불러서 대체 한족들이 오랑캐와 중화를 나누는 그 중화 사상이 뭐냐며 그 중화 사상을 자신에게 설득시켜주면 살려주겠다고 토론을 했는데 증정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밀렸다고 합니다. 이때 옹정제의 토론이 명토론으로 평가를 받아 옹정제 스스로 이때의 대화록을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으로 출판합니다. 대의강미록에 수록된 옹정제의 발언을 일부 발췌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한가, 포악한가를 두고 화의를 구분을 해야지 태어난 땅을 두고 화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고 문왕은 서용 사람이지만 그 성덕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만 따지고 보면 되지 왜 출신 가지고 오랑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고, 이러한 옹정제의 발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한다 싶습니다. 증정은 옹정제에게 완전히 설득되어 청나라 조정을 위해 일하겠다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하지만 정작 증정이 가장 존경하던 한족 지식인이었던 여유랑은 부관 참시되었고 그 가족과 제자들도 16세 이상은 모조리 처형, 16세 이하는 노비가 되는 등 큰 화를 당했습니다. 증정은 훗날 이때의 사건이 재점화되어 처형당하긴 합니다. 1735년 옹정제가 사망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은 매일을 밤새며 일을 하던 옹정제가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옹정제의 재위 기간은 12년으로 마지막 2년은 거의 정무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그간 실무는 후계자였던 옹정제의 아들이 맡았습니다. 1735년 옹정제 사후 그 후계자가 청나라의 6대 황제로 등극했으니 바로 권륭제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 3명의 유능한 군주들이 연달아 즉위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국가의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희제, 옹정제에 이어 권륭제를 통해 청나라는 전성기의 정점을 찍습니다. 옹정제는 강희제의 넷째 아들이고 그리고 권륭제는 옹정제의 넷째 아들입니다. 강희제도 옹정제도 아들들이 정말 많아서 언뜻 권륭제의 등극이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유목왕조에서는 장자승계 원칙이 없을 뿐더러 권륭제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할아버지 강희제의 총애를 듬뿍 받았습니다. 총명함과 명민함은 물론 예의가 워낙 빨라서 강희제가 유독 권륭제를 예뻐했습니다. 강희제가 옹정제를 후계로 정한 것도 손자 권륭제 때문이라고 할 정도죠. 그만큼 권륭제도 할아버지 강희제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권륭제의 업적들은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 강희제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륭제는 어떤 황제였을까요? 권륭제의 최대 업적은 할아버지 강희제처럼 적극적인 대외 전쟁에 나서서 청나라의 영토를 가장 넓게 팽창시킨 것일 겁니다. 권륭제는 자신의 재위기에 단행했던 대외 전쟁이 총 10번에 이르러 자신의 전쟁을 10전 무공이라 자천하며 스스로를 10전 노인이라고 자칭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첫 원정은 권륭 12년이었던 1747년 어느 날 사천성 진川유역에서 티베트 계열 장족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면서였습니다. 어느 정도 진川티베트 장족의 반란을 진압하고 안심을 하던 찰나 강희제 때 복속되어 있던 몽골의 준가르가 다시 말썽을 피웠습니다. 몽골은 청나라의 우호적인 동몽골과 적대적인 서몽골로 나뉘는데 준가르의 갈단이 서몽골을 통일한 후 청나라와 다투었으나 강희제와의 정면 승부에서 패배하고 갈단이 객사하자 갈단의 조카 채왕랍차는 청나라의 복속을 자초하며 준가르의 이름과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권륭제는 몽골을 포함해 티베트, 위구르 등지에서도 그들의 자치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각 지역을 분할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티베트, 위구르에서 유일한 철인이 나오지 않고 그들끼리 경쟁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어 세력의 성장을 방지하려고 했던 거죠. 이에 반발한 채왕 랍탄의 손자 아무르사나가 자신이 몽골의 유일한 데칸이 되겠다며 자신 이외의 다른 몽골 칸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청나라의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반발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권륭제는 1755년, 1757년 두 차례에 걸쳐 아무르사나의 반란을 진압토록 하였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아무르사나는 도주하던 중 러시아 땅에서 객사합니다. 권륭제는 몽골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허용해주지 않겠다며 준가르인들을 대학살하고 준가르 제국을 부정했으며 몽골에 대한 직접 지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 청나라군의 대학살과 하필 겹친 전염병으로 인해 당시 준가르인 90%가 사망했으며 현재 준가르 직속 후손들의 비율이 매우 적으며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준가르 칸국은 최후의 유목국가였는데 준가르 칸국의 영토에는 오늘날 위구르의 영토까지 있었고 청나라가 준가르 칸국을 멸망시키면서 위구르 지역까지 청나라가 직접 지배 형식으로 전환합니다. 청나라는 새롭게 직접 지배를 편입시킨 위구르에 대해서 새로운 강역이라는 뜻에서 신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강 위구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만 위구르 현지인들은 청나라의 직접 지배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위구르의 호자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초반엔 선전을 했지만 1759년 예시콜로르 전투에서 청나라군이 호자 형제 위구르군을 격파했고 호자 형제는 도주하던 중 사망합니다. 건륜 33년이었던 1769년 건륜제는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합니다. 버마, 오늘날의 미얀마로 원정을 떠났는데요. 당시 미얀마는 꼼바옹 왕조, 이 꼼바옹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미얀마의 신뷰신 왕은 태국까지 영토를 넓히고 청나라의 운남성까지 진출했던 것이 건륜제를 자극했죠. 이에 건륜제는 청나라군과 태국군이 연합하여 미얀마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고 미얀마의 꼼바옹 왕조는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미얀마 원정이 건륜제의 네 번째 원정이었죠. 건륜 41년인 1776년 예전에 반란을 진압했던 사천성 진川지역에서 티베트 장족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자 건륜제는 다시 진압하며 이 티베트로 가는 지역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788년에는 대만을 정벌했습니다. 대만 역시 할아버지 강희제가 청나라 영토로 삼았던 곳이죠. 하지만 대만에는 여전히 반청 감정이 팽배했습니다. 대만에는 천지회라는 비밀 종교 결사단체가 있었는데 천지회에서 대만의 중국 한족들에게 반청 사상을 더욱 부추겨 반란을 주동하였습니다. 건륜제는 대만이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만주족 부대인 8기군이 아닌 한족 노경군을 동원해서 천지회의 대만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반란 실패 후 천지회는 다시 음지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게 훗날 중국 삼화패로 발전합니다. 애당초 삼화패는 청나라 말기 만주족을 타도하자며 중국인 한족들이 중국 남부지방에서 만든 비밀 결사단체에서 출발했거든요. 대만 정벌 후 이듬해 1789년 건륜제는 베트남으로 쳐들어갑니다. 당시 베트남은 후기 레왕조였는데 레왕조의 왕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북쪽의 찐시 세력과 남쪽의 응우엔신 세력이 남북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었습니다. 건륜제는 이 내분을 이용하기로 하죠. 건륜제는 응우엔시를 토벌하겠다며 양광총독 손사이가 이끄는 20만 명의 청나라군이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응우엔시의 병력도 10만에 전투용 코끼리만 100마리, 만만치 않았는데요. 1789년 1월 탕롱 근교에서 대규모 전투가 치러졌고 응우엔시가 기습을 통해 대승리를 거둡니다. 청나라군이 패배한 전투였지만 건륜제는 응우엔시를 베트남의 실질적인 군주로 인정해주는 대신 응우엔 쪽에서도 청나라에게 조공을 할 것과 군신관계를 받아들이겠다며 합의를 봅니다. 1791년, 1792년 두 차례에 걸쳐 건륜제는 심지어 네팔까지 진출합니다. 선제 공격을 해온 건 네팔이었는데 이 네팔의 구르카족이 티베트 방면으로 쳐들어왔었습니다. 건륜제는 처족과 복강하는 사령관으로 삼고 티베트로 보내 네팔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더 나아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카트만두까지 진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건륜제의 10전 무공입니다. 건륜제의 10전 무공으로 청나라는 오늘날의 중국 영토는 물론 지금의 몽골, 대만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까지 영토로 삼으며 오늘날 중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구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청나라의 최대 강국이었죠. 건륜제 하면 유명한 그림이 이탈리아 출신 화가였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가 그린 건륜제의 그림인데요. 훗날 19세기 프랑스가 청나라의 황실 보물들을 약탈해 가는데 그중 건륜제의 갑옷이 있었고 이 갑옷은 현재 파리 군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이 건륜제의 갑옷과 카스틸리오네가 그린 건륜제의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아서 카스틸리오네의 그림이나 건륜제의 실제 갑옷이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답니다. 청나라가 만성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여전히 만주족에게 반감을 품은 한족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연간에 만주족을 비하하고 한족을 그리워하는 문구들이 문제가 되어 큰 화를 당했던 문자의 옥 사건들이 있었죠. 개중에는 억지도 있었지만 그만큼 한족들의 과한 반감을 누를 필요가 있던 겁니다. 건륜제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건륜제는 더 규모가 컸습니다. 청나라 전역에 만주족이나 청나라 정부를 비하하는 불온 서적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탄압하려는 목적하에 건륜제는 사고전서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백과사전 편찬 작업을 도모했습니다. 사고전서라는 백과사전으로 지성기를 일원화하고 금서 목록을 편찬하여 청나라에 대한 불순한 내용이 있는 서책은 출판, 소장, 구독을 엄금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전서는 방대한 양의 백과사전이 있기에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했고 건륜제는 전국에 날고 긴다는 한족 지식인과 신사층을 전부 불러 모아 쓸데없는 글이나 쓰지 말고 사고전서 편찬에 투입시켜 그들의 힘을 빼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고전서 편찬은 지식인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이 작업에만 몰두시키도록 일종의 통제책이었지만 사고전서 편찬 작업에 투입한 덕에 그저 백면 서생에 불과하고 입만 살아있던 키보드 워리어들이 나름 정당한 국가의 보수를 받아 일했기에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교묘하고 효과적인 건륜제의 사상 탄압 정책이었죠. 이렇게 완성된 사고전서는 무려 79,500
982권. 이처럼 한족 지식인들 사상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청나라 정부가 백과사전 편찬에만 투입시키면서 고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하였는데, 이 고전에 대한 고증과 연구를 조금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자면서 이 고증학이 18세기에 크게 유행했고, 이 고증학은 조선으로 넘어가 조선의 실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권룡제는 만주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중국어보다 만주어의 보편화에 더 힘썼으며, 한족 지식인들이 백과사전 편찬하는 동안 만주족 지식인들에게는 만주족의 원류와 역사를 기술하고 신화하는 작업을 맡겨 약 20권으로 구성된 만주 원류고를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권룡제의 치사로 청나라는 전성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었다는 말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화려한 시기인 동시에 이제는 쇠퇴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권룡제 이후 청나라는 이제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근대화라는 세계화의 추세에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권룡제 이후의 현상이라기보다는 권룡제의 잔재였는데요. 권룡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부정적인 평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 말기 그 허약한 청나라의 모습은 권룡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권룡제는 어떻게 청나라 쇠퇴를 시작시켰을까요? 사학 연구에는 시대 구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록 서양사에 맞추어진 시대 구분이긴 하지만 학문적 편의를 위해 동양에도 적용시켰던 게 관례인데, 시대 구분 기준도 단연하지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중국사를 나눌 때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5가지로 나눕니다. 중국의 고대사는 상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이며, 중국의 중세사는 삼국지, 진나라, 남북조 시대,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를 말하고, 중국의 근세사는 5대 10국시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청나라는 전체 역사가 근세사로 들어가지 않고 아편 전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근세사, 그 이후는 근대사로 분류하는데요. 그래서 권룡제 이후의 청나라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우선은 권룡제를 끝으로 청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룡제는 십전무공이라 자称하는 대외 원정으로 청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강약을 넓혔습니다. 권룡제는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던 황제였던지라 권룡제 치세, 청나라의 문화 방병도 크게 진일보했답니다. 권룡제는 실력 있는 예술가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의 작품들을 수집하는 수집광이기도 했죠. 동시대 예술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고서화 작품들도 닥치는 대로 수집했는데, 그 방식이 아주 악독했습니다. 권룡제는 수많은 예술품을 자신의 소장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고서화에 자신의 인장을 찍었는데, 그림의 감상을 방해할 정도로 인장을 찍어내서 작품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또 각 그림마다 자신의 평론을 시로 남겨두었는데, 이 시로도 그림의 감상을 방해하고 또 시들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권룡제는 아티스트 호소인이었죠. 권룡제는 예술품 수집에 있어서 황실 비자금인 내탕금에 큰 영향을 줄 정도였는데, 거침없는 예술품 수집에서 눈치챌 수 있듯 권룡제는 사치벽이 심했습니다. 할아버지 강희제에 대해 무한한 존경을 표했던 권룡제였지만 소비 면에선 검소하기 그지없던 강희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저 예술품 수집이라는 개인적 취미 때문에 권룡제의 사치력이 심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강희제를 존경하며 그의 업적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권룡제는 강희제처럼 자주 중국 남방 순시를 떠났습니다. 다만 강희제의 남방 순시는 최대한 그 규모를 축소하고 목적성이 뚜렷했던 반면, 권룡제의 남방 순시는 요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배력이 다소 약한 남부 지역에 대해 황제가 직접 등판하여 민심을 위무하고 행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는 있는지 확인해보는 강희제의 목적과는 달리, 권룡제는 남방을 순시하여 날씨 좋은 곳에서 연회를 베풀고 예술가들과 놀고 예술작품들을 수집하는 데에만 시간을 썼습니다. 딱 한 번 남방 순시를 해도 국가재정에 흔들릴 정도였던지라 강희제의 남방 순시와 달리 권룡제의 남방 순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답니다. 권룡제의 업적들은 분명 대단한 측면들도 많지만 권룡제 스스로 자신의 업적에 자아도 쥐되어 있던 황제라 이 긍정적으로 권룡제를 평가하려고 해도 멈칫하게 된답니다. 권룡제는 매우 거만했는데요. 특히 외교 면에서 청나라 최전성기의 영토로 잡힌 권룡제는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서양의 선교사들, 상인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고 있었고 중국산 제품들이 서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들이 스멀스멀 중국으로 전파되고 있었죠. 18세기경에는 유럽의 영국이 아시아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동남아 시장은 완전히 공략했고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청나라를 노렸는데, 경제적 교류를 트자며 영국에서는 외교사절단 조지 맥카트니를 청나라에 파견했습니다. 1793년 어렵게 조지 맥카트니는 권룡제를 아련했는데 초장부터 조지 맥카트니가 황제 앞에서 절을 하냐마냐를 두고 삐그덕거렸습니다. 조지 맥카트니는 권룡제에게 영국과의 자유무역을 보장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권룡제는 이미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교역이 필요 없으며
세계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미치는 짐의 은덕에 감사함이나 느끼라 라고 답하며 거절합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청나라엔 없는 게 없었습니다. 걸륭제는 없는 게 없는데 굳이 외국과 무슨 경제적 교역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는 무역 이론에 대해 무지하기에 그런 건데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비교 우위로는 자기네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부족해서 교역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청나라는 중화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공무역으로 무역을 인식했을 뿐 서양의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걸륭제는 아주 제한적으로 서양의 무역을 허용해 주었는데요. 오로지 광저우에서만 무역항을 열어주어 서양인들은 광저우에서, 그것도 청나라 정부가 공인해준 상인들과만 교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서양인들과 무역할 수 있는 특정 상인들에게 공증을 발행해 주었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 상업활동을 하던 상단 혹은 상인을 공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공행 중에는 청나라 내부에서만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었고, 유목민족을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조선을 상대로, 동남아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공행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중 서양인들과 무역을 하는 공행을 양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청조가 자유무역을 원했다기보다는 큰형님으로서 너그러이 관대하게 이 정도는 해주마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서양인 선교사들의 크리스트교 포교 역시 전면 금지시켰고, 카스틸리오네처럼 궁중에서 근무하는 선교사들이 아니면 모조리 추방시켰습니다. 유목 왕조들은 전통적인 중국 한족들의 왕조와는 다르게 개방적인 게 그 특징입니다. 개방적이기에 다양한 문물을 접하며 자기 발전과 성장을 도모해 한족들의 왕조들을 압도해왔죠. 반면 한족들의 왕조는 중화 사상에 천착하여 해외 문물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이었고, 그 고질적인 폐쇄성으로 항상 몰락해왔습니다. 청나라도 유목왕조로서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줄 줄 알았으나 만주족이라며 한족들에게 비아냥받아 중화사상을 비판하던 청나라가 걸륭제 이후로는 중화사상을 오히려 더 내세우면서 기존의 중국 한족들의 왕조와 똑같은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 이는 청나라 몰락에 단초를 제공합니다. 걸륭제 말기에는 조정에 부패한 신료들이 많아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허션이 있었습니다. 허션은 한때 팔기의 기주 출신의 명문가 집안으로 얼굴이 매우 잘생겨서 걸륭제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주족 제1의 미남이라고까지 하던 허션은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좋아 4개 국어에 능통했었다고 합니다. 걸륭제의 총애를 바탕으로 젊은 나이에 재상까지 올랐는데 처음에는 명신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허션은 점차 늙은 걸륭제의 비율을 맞추고자 걸륭제의 잘못된 정책이라도 무조건 옳다 하는 예스맨이 되었고, 허션의 부추김에 걸륭제는 그 많은 사치와 소비를 거리낌 없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허션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걸륭제의 사치를 도우고자 돈만 내면 죄를 사면해주는 법을 만들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걸륭제의 사치 비용으로 썼죠. 허션의 가족들도 오만방자하여 제멋대로 굴었고, 심지어 허션의 아들과 걸륭제의 딸이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를 아련한 조선 사신단들이 정조에게 올린 보고에 의하면 황제가 화신을 총임하여 그 권세가 지나치게 무거워 민심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적혀있답니다. 걸륭제는 자신의 사치를 도와주는 허션을 곁에 두면서 허션은 황실 비자금은 물론 국가 재정까지 자기 멋대로 주무르게 되니 나라의 돈이 곧 허션의 돈이었습니다. 청나라 내부에서 무슨 일이든 하려면 반드시 허션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야 했죠. 그렇게 허션의 전횡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1796년 재위 60년 만에 걸륭제가 퇴위 선언을 합니다. 걸륭제는 처음 황제를 즉위할 때 이런 조서를 반포한 적이 있었답니다. 짐의 할바마마께서는 61년간 재위하셨으니 짐은 감히 그 기록을 깰 수가 없도다. 짐이 그 정도로 오래 살아있으면 걸륭 60년째 되는 해, 즉 짐의 나이가 85세가 되는 해에 황자에게 황위를 넘기고 물러나겠다. 그리고 정말 재위 60년째가 되던 해 걸륭제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황제에서 퇴위하고 황태자를 청나라 7대 황제 가경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렇게 태상 황제로 물러난 걸륭제는 약 3년간의 실권을 계속 쥐고 있다가 1799년 사망합니다. 걸륭제 사후 가경제가 끈떨어진 허션을 처단하고 가산을 몰수했는데, 몰수한 허션의 재산이 포브스의 현재 자산치 추산에 따르면 1320억 달러였으며 이는 청나라의 12년에서 15년치 세입 수준이었다고 하죠. 청나라 하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승덕의 피서산장입니다. 승덕은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약 250km 정도, 만리장성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성 밖의 유목공간으로 청나라 황제들은 매년 4, 5월에서 북경을 떠나 승덕이 가면 9월, 10월쯤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강희제 때 승덕의 여름 피서용 궁전 피서산장과 승덕에서 매번 이루어지는 대규모 수렵 행사를 위한 목란 위장을 설치하였죠. 황제가 베이징에서 승덕으로 이동하면은 황족들, 귀족들, 모든 문무 대신들도 다 함께 이동을 했으며, 승덕의 피서산장에는 정서를 볼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승덕은 우리에게 열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조선 후기 연하 박지원이 조선 사신단에 합류하여 걸륭제를 아련하러 베이징으로 갔는데, 걸륭제가 베이징에 없고 승덕에 있던지라 사신단이 승덕으로 향했는데, 이때 박지원이 쓴 기행문 제목이 바로
열하일기잖아요. 열하란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강희제가 왜 승덕이 여름 피서용 궁전을 또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승덕의 위치가 몽골로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임을 감안했을 때 청나라가 몽골족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설과 유목인들답게 여름과 그 외 계절을 왔다 갔다 하며 초원지대에서 대규모 수렵 행사도 치르는 등 만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어찌됐든 승덕에 있던 시절의 청나라 황제들은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모습의 황제였는데 청나라 황제가 승덕에 있을 때는 외국 사절단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더군다나 걸륭제는 티베트 불교에 빠져있던지라 피서산장 주변에 8개의 티베트 불교 사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는 베이징에 있을 때는 중국의 전통적인 황제이며 승덕에 있을 때는 전형적인 유목세계의 칸이고 티베트 불교인들 입장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수호자였던 겁니다. 조지 맥카트니가 걸륭제를 아련한 것도 승덕이었으며 조지 맥카트니는 당시 승덕에 있던 기억에 대해서 승덕에서 열진 화려한 결병식의 규모를 보고 경탄했다. 참가한 군대의 수는 8만이고 관객은 1만 2천이고 화려한 열병식에 감탄한 몽골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상했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청나라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시청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청나라는 중국사일까요? 오늘날 중국인 학자들은 청나라가 중국사라고 합니다. 청나라 영토 대부분이 오늘날 중국 영토이고 만주족은 현재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청나라의 만주족은 중국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한 입장입니다. 청나라가 입건했을 당시 만주족의 인구가 100만 명, 한족이 1억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청나라는 만주족이 하나 되는 것 막겠다며 여러 가지 분리 정책들을 시행해왔죠. 그러나 압도적인 비율에 결국은 청나라의 만주족들도 한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여느 침투 왕조나 정복 왕조들처럼 말이죠. 이전까지는 청나라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화되는 바람에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국가가 쇠약해졌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1996년 일본계 미국인 여성학자 이블린 러스키가 청나라의 다민족 다문화 성격을 강조하며 청나라 만주족은 하나되지 않았고 정체성을 유지했다며 새로운 방식으로 청나라 역사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청나라 역사관을 신청사라고 합니다. 이블린 러스키에 이어 타멜라 크로슬리, 마크 엘리엇 등의 학자들이 동참하여 신청사를 발전시켰고 오늘날 신청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청나라는 중국사가 아니라 내륙 아시아사라고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